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어서오세요. 여기는 솔박 채널, 저는 박솔입니다. 잘 있었어요, 우리 어른이들? 오늘은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을 읽어볼 예정인데요. 책을 읽지 않고도 요즘은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있죠. 또 책을 대충 훑어보고도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예전에 읽었다가 완전히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도 다시 책에 대한 얘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오늘 책 제목을 보면 우리가 남들에게는 하지 못했던 우리의 흔한 상태와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책 제목이었어요. 바로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말하는 법입니다. 저자는 피에르 바자르, 여름 언덕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요. 김병욱 선생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소위 말해서 제목이 아주 어그로하죠. 썸네일 중에서도 어그로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이 책 제목도 좋은 의미로 그런 쪽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책을 읽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책 읽기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는 건 굉장한 애를 써야 됩니다. 집중력도 필요하고요. 또 지구력도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없어요. 많이. 어렸을 때 공부하고 담을 쌓은 것도 아마 이 부분이 학습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큰 이유가 그거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거. 그런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게 이제 땅 위에 올라오는 이 나무라고 할 때 땅 밑에 뿌리를 내리는 부분은 집중력, 또 지구력, 이런 것들이 이 뿌리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도 상당히 교육을 통해서 학습되고 습득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약하고요. 그래서 책을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책을 읽지 않고 그 책의 내용을 습득하는 방법을 많이 선택했었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저는 영화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들은 이야기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영화로 많이 봤었고, 두 번째는 책 앞뒤로 보면 에필로그나 프롤로그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줄거리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옴기니에, 외국 책이라고 하면 옴기니에 어떤 견해도 들어있고 줄거리도 들어있고, 저에게는 아주 유용한 팁이었죠. 그랬던 저에게 책을 읽지 않고도 일단은 이 책 제목은 그야말로 낚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3장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귀동냥하는 경우입니다. 낭독 들어보실게요. 제3장, 다른 사람들이 하는 책 얘기를 귀동냥하는 경우. 이 장에서 움베르토 에코는 반드시 어떤 책을 직접 접해야만 그 책에 대해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제시한다. 그 책에 대해 다른 독자들이 한 얘기를 듣거나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면 말이다. 이 이중의 오리엔테이션 이론은 사람들이 말하는 책을 반드시 자신이 직접 접해야만 그 책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거나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따라서 독서라는 것은 결국 물질적인 책의 관념으로부터 분리되어 얼마든지 어떤 비물질적인 오브제와의 만남을 가리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게다가 어떤 책에 담긴 내용에 대해 그 책을 읽지 않고도
아주 명확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 쓴 것을 읽거나 아니면 그 책에 대해 하는 말을 듣는 것이다. 이 방법은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 방법은 문제책을 구할 수 없거나 절판되었을 때, 혹은 문제책을 구하고자 하는 일이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도 요청된다. 한데, 대개의 경우 우리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책을 접한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 사실 우리가 언급하게 되는 많은 책들은 한 번도 우리의 수중에 들어온 적이 없는 책들이다. 어떤 텍스트를 통해서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책에 대해 해주는 얘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그 방식에 의거하여 우리는 그 책의 내용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고 심지어는 그 책들에 대한 조리 있는 판단을 표명하기까지 하는 것이다.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장미의 이름에서 움베르토 에코는 아드소라는 청년을 대동한 바스커빌 기욤이라는 수사가 이탈리아 북부의 어느 수도원에서 일어난 수상쩍은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그 죽음은 연이은 7건의 살인사건의 시작일 뿐이며 바스커빌은 결국 범인을 찾아내어 이 연쇄 살인사건을 종결짓게 된다. 이 수도원 한가운데에 거대한 도서관이 하나 들어서 있는데 기독교 서적을 소장한 가장 중요한 장서관은 미궁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다. 소설 속에서 이 도서관은 연구와 성찰이 행해지는 곳으로 쓰이면서 종교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곳이 바로 독서의 권리를 통제하는 여러 금기 체계의 심장부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수도사들은 허락을 받아야만 책을 접할 수 있다. 살인사건에 대한 진상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바스커빌은 종교재판소의 무서운 신문관 베르나르 기와 경쟁하게 되는데, 신문관은 이 연쇄 살인사건의 배후가 이단들, 특히 교황의 적대적인 분파의 창설자인 돌치노의 신도들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는 여러 수도사들을 고민하여 자신의 견해에 부합하는 증언들을 얻어내지만, 그러나 그의 추론은 바스커빌을 별로 납득시키지 못한다. 사실 바스커빌은 나름대로 다른 결론에 이른다. 그는 이 죽음들이 이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수도사들이 죽은 것은 도서관에 소중하게 간직된 베일에 쌓인 어떤 책을 읽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차츰 그는 그 책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살인자가 수도사들이 그 책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결국 살인까지 결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기에 이른다. 소설 말미에서 이루어지는 살인자와의 격렬한 대면은 도서관에 큰 화제를 일으키며 수도사들은 무너지는 도서관에서 가까스로 탈출해 목숨을 구하게 된다.
책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조사관 바스커빌과 살인자의 대면이 이루어지는데 결국 살인자는 수도원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들 가운데 한 명인 맹인 수도사 호르헤로 밝혀진다. 호르헤는 의문의 사건을 해결한 바스커빌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고 겉으로는 자신의 패배를 시인하면서 많은 이의 목숨을 빼앗아간 문제의 책을 그에게 내민다. 그 책은 아랍어로 된 텍스트 하나, 시리아어로 된 텍스트 하나, 키프리 아누스의 만찬 해석본 하나, 그리고 그리스어로 된 네 번째 텍스트. 이렇게 이질적인 여러 텍스트들의 합본으로 여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바로 이 네 번째 텍스트다. 다른 텍스트들 속에 숨겨져 있는 듯한 이 텍스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저, 시학의 제2권으로 도서관의 도서 목록에 아직 기입되지 않은 저술이다. 이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번에는 웃음이라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문학에 관한 자신의 성찰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스커빌의 비판 앞에서 호르헤는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 이 조사관이 문제의 책을 참조하지 못하게 방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을 읽어보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바스커빌은 그의 말에 따르지만 책을 손으로 만지기 전에 신중하게도 두 손에 장갑을 낀다. 그리하여 그는 이미 여러 명의 희생자를 낸 것으로 짐작되는 그 텍스트의 다음과 같은 서두 부분을 접하게 된다. 제1권에서 우리는 비극을 다루면서 이 비극이 연민과 공포를 이야기함으로써 카타르시스의 창출을 통해 그런 감정들을 씻어내는 방식을 검토해 보았다. 약속한 대로 이제는 희극을 다루면서 이 희극이 우스꽝스러움의 즐거움을 야기함으로써 그런 열정을 정화하는 과정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영혼에 관한 책에서 이미 말했듯이 인간은 하고 많은 동물들 가운데서 웃을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점에서 이 웃음이라는 열정은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연기 양식으로 인해 희극은 곧 모방인지를 정의하고 희극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수단인 연기와 대사를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어떻게 연기의 우스꽝스러움이 최상의 것을 최악의 것과 동일시하거나 혹은 그 역에 의해 탄생하게 되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어떻게 대사의 우스꽝스러움이 상이한 사물을 가리키는 유사한 말들이나 유사 사물을 가리키는 상이한 말들 사이의 애매함 등에서 탄생하는지를 제시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책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저작들이 환기시키는 내용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바스커빌은 이 첫 쪽을 읽고 또 그것을 라틴어로 옮겨본 뒤 다음 내용들을 서둘러 훑어보고자 한다. 그러다 문득 손길을 멈춘다. 몇 쪽에 걸쳐 책장의 옆부분과 윗부분이 붙어 있었기 때문인데 게다가 그는 장갑을 끼고 있어 그 부분을 펼쳐보기가 곤란하다. 호르헤는 책을 계속 훑어보라고 그를 재촉하지만 바스커빌은
그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그렇게 하려면 장갑을 벗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야 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던 다른 수도사들처럼 자신도 독에 중독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호르헤는 책을 읽는 사람의 손가락이 놓이는 책의 윗부분에 독을 발라둠으로써 성가신 추적자들을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누구든 호르헤가 천명한 금기를 어기면서 책을 계속 읽으려고 하면 스스로 자신을 독에 희생시키게 되는 완벽한 살인을 계획한 것이다. 한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제2권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모조리 처형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욤의 질문에 호르헤는 이 수도사 조사관이 이미 예감하고 있던 것을 확인해 준다. 살인은 수도사들이 그 책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저질러졌던 것이다. 사실 그 책은 웃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물론 웃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비난할 거야 없다. 그러나 호르헤가 보기에 웃음은 신앙과 이율배반의 관계에 있다. 모든 것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웃음은 회의에 빠지는 길을 열게 되는데 이 회의가 바로 계시된 진리의 적이다. 한데 웃음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 속에 무엇이 당신을 그토록 두렵게 했소? 이 책을 없앤다고 해서 웃음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요. 물론 그렇소. 웃음은 우리 육신의 허약함, 부패무미함을 드러내는 거요. 웃음이란 농부의 여흥, 주정뱅이에게나 가능한 것이요. 지혜롭고 신성한 교회도 잔치나 축제 때는 이 일상의 부정을 용납하여 기분을 풀게 하고 다른 야망과 욕망을 환기시키는 것을 용납하고 있기는 하오. 그런 식으로 웃음은 천박한 것, 범용한 자들이 제 신심을 얼버무리는 수단, 평민을 비천하게 만드는 것으로 남아있어. 하지만 이 책에서는 여기서 호르헤는 사부님이 펼쳐들고 있는 책 바로 옆에 서안을 치면서 말을 이었다. 이 책에서는 웃음의 기능이 전도되어 있어. 웃음이 예술로 격상되어 있어. 웃음에게 식자들의 세계의 문을 열어주고 웃음을 철학의 대상으로, 완전한 신학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웃음은 회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위협한다는 얘기다. 게다가 책의 저자가 중세에 많은 영향을 끼친 아리스토텔레스이기에 그 위험은 더욱더 엄중하다. 웃음을 논하고 웃음을 찬양한 책은 얼마든지 있어. 왜 하필이면 이 책이 유포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게 되었던가요?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이기 때문이요. 인간이 쓴 책 한 권 한 권은 기독교가 수세기에 걸쳐 축적한 학의 일부를 파괴시켰어. 일찍이 우리의 초대 교부들은 말씀의 권능을 깨치는 데 필요한 가르침을 모자람 없이 베푸셨어. 헌데 보에티우스라는 자가 이 철학자의 책에 주석을 달자 하느님 말씀의 책은 인간의 힘운으로 변질되면서 3단 논법의 희롱을 받아왔어. 창세기가 우주 창조 역사를 모자람 없이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철학자의 물리학 서적들을 펼쳐들기만 하면 곧 흐릿하고 끈적끈적한 말들로 이 세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던 거요. 오늘날에 와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자이러니 바야흐로 세상의 형상을 바꿔놓게 이르렀고, 심지어는 성자들과 주교의식을 치른 군주들까지 그의 사상을 추종하고 있어.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느님의 형상은 바꾸지 못했다오. 하지만 이 책이, 만약 이 책이 자유로운 해석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어놓으신 마지막 경계를 기어이 넘게 되고 말 것이요. 웃음 자체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증을 서고 있다는 점이 종교의 위협이 되며, 그래서 살인도 정당화된다는 것이 호르헤의 생각이다. 그런 철학자가 지지한다면 웃음이 유익한 것, 적어도 해롭지는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은 널리 퍼져나가 기독교의 교리를 매장시켜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호르헤는 수도사들이 그런 책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신성한 과업이요, 이를 위해서라면 수도사가 몇 명 희생되는 것쯤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 그 희생자들은 참 신앙을 구제하고 여러 가지 신문으로부터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는 데 따르는 대가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바스커빌은 어떻게 이러한 진실을 알기에 이르렀을까? 물론 그는 이 최종 상면, 게다가 이때조차도 그는 그 책과 어떤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으려 한다. 이 최종 상면 이전에는 그 책을 손에 쥐어본 적이 없으며 읽은 적은 더더욱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책의 내용을 호르헤에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 책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관념을 품을 수 있었다. 그 시학 제2권이 어떤 책일지가 점차 나의 머릿속에 그려지더군요. 치명적인 독이 발라진 그 페이지들을 읽지 않고도 나는 그 책의 내용 거의 전부를 당신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소. 희극, 즉 코미디라는 말은 코마이라는 말에서 비롯됩니다. 말하자면 희극이라는 것은 시골 마을에서 식사나 잔치 뒤에 벌어지는 흥겨운 여흥극인 셈이지요. 희극이란 유명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천하고 어리석거나 사악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희극은 등장인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지도 않습니다. 희극은 보통 사람의 모자라는 면이나 악덕을 왜곡시켜 보여줌으로써 우스꽝스러운 효과를 연출하지요.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웃음을 교육적 가치까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힘으로 봅니다. 기지 넘치는 수수께끼와 예기치 못한 비유를 통해 마치 거짓말을 하듯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는 다르게 사물들을 보여주지만, 이를 통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물들을 좀 더 잘 관찰하게 하여 실상은 이러한 것인데 나는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감탄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위의 인용은 우리가 한 번도 손에 쥐어본 적이 없는 책에 대해서도 제법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확인은 책을 손으로 만졌다가는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경우 특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책은 어떤 하나의 논리를 따른다는 얘기요. 발레리도 바로 그 논리에만 관심을 기울여 여러 결론들을 도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은 바스커빌이 잘 알고 있는 시학의 후속 작품이기에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감한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제1권의 큰 줄기들을 연장함으로써 그 책의 전체적인 관념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저작은 또 다른 논리, 즉 내적 전개의 논리를 따르고 있는데 이건 역시 바스커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다른 저작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어떤 책의 진화 양식은 완전히 독자적인 특수성을 갖지 않는다. 동일 저자의 모든 작품은 어느 정도 지각 가능한 구성상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표면상의 여러 가지 차이를 넘어 실제를 배치하는 동일한 방식을 은밀히 나타내는 것이다. 한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세 번째 요소. 작품의 내적 요소가 아니라 외적인 요소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그 책의 내용에 대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 책이 야기하는 반응들이다. 책이란 그 자체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유포된 뒤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 주고받는 일련의 교환 전제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 대화 내용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곧 그 책을 파악하거나 읽는 일이 된다. 바스커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교환들 덕분이다. 네,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책에 대해서 읽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놓고 그 어렵다는 움베르트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읽고 싶게 만드는 이 저자의 아주 깜찍한 옆구리 태클, 고단수의 스킬인데요. 그죠? 그 도스토옙스키 펜을 들다를 읽고 그 죄와 벌이라든지 그의 작품을 좀 더 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던 것처럼 이 피에르 바자르도 사실은 우리를 독서의 세계로 아주 재미있게 스리슬쩍 나도 모르게 입문시키는 그런 책이었어요. 대단한 어그로네요. 그죠? 이 태클 전략은 제가 선호하는,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 장의 많은 부분은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의 이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줄거리인데요.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의 어떤 과정을 파헤치는 그런 이야기가 줄거리입니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말하는 법의 저자 피에르는 이 뒷부분에 좀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 주인공 수도사는 호르에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책에 대한 이야기를 귀동냥해서 들었을 뿐 사실 이 책이 정말 그 진짜 책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저의 이제 이론적인 논리나 논거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뭐 이 책을 진짜 읽었냐, 읽지 않았냐, 어떤 남의 견해를 듣고 그것이 내 것이냐 얘기하는 게 잘못됐냐, 안 됐냐, 대충 훑어보는 것도 뭐 독서의 어떤 양식이다 아니다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모든 부분을 생각해보는 과정을 가질 수 있다는 집중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잠깐이지만 독서의 큰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들은 너무 어려워요. 또 다른 장에서 여러 가지 책 이야기와 함께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날 때 접해보시면 좋겠네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